담론,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 고전에서 읽는 세계 인식, 가장 먼 여행.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가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라고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더 많은 이야기를 쏟아놓으려고 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강의는 교재 중심으로 하되 교재의 내용을 반복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강의는 사람과 삶의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사람과 삶에 관한 인문학적 담론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고민한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실이 공감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강의가 마중물이 되어 여러분이 발딛고 있는 땅속에 맑고 차가운 지하수를 길어 올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랜 강의 경험에서 터득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사와 학생이란 관계가 비대칭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 분들은 가르치는 것을 깨우친다고 했습니다. 모르던 것을 이야기만 듣고 알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그림을 보여드리면 여러분은 그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앨범에서 그와 비슷한 그림을 찾아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설득하거나 주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결론입니다. 나는 20년의 수영 생활 동안 많은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그 만남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이 걸어온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히 완고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설득하거나 주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의 상한이 공감입니다. 의문을 갖는 사람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공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닙니다. 공감 매우 중요합니다. 아, 당신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것은 가슴 뭉클한 위로가 됩니다. 위로일 뿐만 아니라 격려가 되고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삶이란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우정이란 음모라고 합니다. 음모라는 수사가 다소 불온하게 들리지만 근본은 공감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작 불온한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소외시키는 소외 구조 그 자체입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음모는 든든한 공감의 진지입니다. 소외 구조에 저항하는 인간적 소통입니다. 글자 그대로 소외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실이 공감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의실 창밖으로 낙엽이 지고 있습니다. 초가을입니다. 우리의 강의는 겨울 눈이 내릴 때까지 이어집니다. 가을에서 겨울까지 여러분과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늦은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불 밝히고 가을에서 겨울까지 함께 동행합니다. 우리의 강의실이 위로와 격려, 약속과 음모, 공감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강의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책은 2, 3년 전의 생각이고 강의는 어제 저녁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자연히 오래전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계몽주의 프레임을 허물어야 합니다. 계몽주의는 상상력을 봉쇄하는 노인 권력입니다. 생생불식,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옹고보다 창신이 여러분의 본령입니다. 그리고 강의라는 프레임도 허물어야 합니다. 학부 강의에서 가장 불편한 것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강의라는 틀입니다. 문제 중심이어야 하고 정답이 있어야 합니다. 개념과 논리 중심의 선형적 지식은 지식이라기보다 지식의 파편입니다. 세상은 조각 모음이 아니고 또 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강의는 여기저기 우연의 점들을 찍어 갈 것입니다. 순서도 없고 질서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날 문득 인연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연들이 모여서 운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우연의 점들을 찍어 나가다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선이 되고 인연이 됩니다. 그리고 인연들이 모여 면이 되고 장이 됩니다. 들레주는 장을 배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담론들은 5년 후, 10년 후 고독한 밤길을 걷다가 문득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추억은 세월과 함께 서서히 잊혀가다가 어느 날 문득 가슴 찌르는 아픔이 되어 되살아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계몽주의의 모범과 강의 프레임은 이 모든 자유와 가능성을 봉쇄합니다. 이타고는 사제가 아니라 사후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친구가 될 수 없는 자는 스승이 될 수 없고 스승이 될 수 없는 자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교실도 그런 점에서 부담 없는 저녁 다담이었으면 합니다. 교재는 내가 쓴 책과 글 중에서 수정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20여 곡지입니다. 한 강의마다 2개씩 하더라도 빠듯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더구나 이번이 마지막 강의여서 강의 준비를 많이 하다 강의를 망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강의는 교재를 함께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교재를 함께 읽는 까닭은 여러분이 미리 읽어오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재를 낭독하고 전체가 조용히 함께 듣고 있는 교실 풍경은 공감 공간의 어떤 절정입니다. 여러분도 적막한 교실의 경험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사각사각 연필 소리만 들리는 적막한 교실의 경험, 대단히 특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읽는다는 것은 참 많은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였습니다. 삼국지 한 권을 3명의 친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필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달려갔다 달려왔습니다. 나 없는 사이에 한참 읽어 나갔겠다고 생각하면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두 친구가 책을 읽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왜 안 읽어? 관운장 죽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관운장이 죽자 더 이상 읽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 관운장이 죽다니. 어린 우리는 참으로 슬펐습니다. 한동안 책을 읽지 못하고 앉아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선합니다. 지금도 삼국지의 절정은 맥성에 지는 달 관운장의 죽음입니다. 몇 년 전에 영화 적벽대전이 우리 동네 영화관에서 상영되었습니다. 평소 극장에 가는 일이 없는 내가 극장에 갔습니다. 영화는 관운장이 죽기 전에 끝났습니다. 그 후 적벽대전 2가 상영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겠지 또 극장에 갔습니다. 불편한 앞 좌석에서 끝까지 기다렸습니다만 적벽대전 2에서도 관운장의 죽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 셋이 엎드려 함께 읽었던 기억이 그만큼 깊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함께는 뜨거운 공감 공간입니다. 함께는 지혜입니다. 영국의 과학자이며 우생학의 창시자인 골턴이 여행 중에 시골의 가축 품평의 행사를 보게 됩니다. 그 행사에는 소의 무게를 알아맞히는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표를 쏴서 자기가 생각하는 소의 무게를 적어서 투표함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소의 무게를 달아서 가장 근접한 무게를 써 넣은 사람에게 소를 상품으로 주는 행사였습니다. 골턴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확인하는 재미로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맞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800개의 표 중 숫자를 판독하기 어려운 13장을 제외한 787개의 표에 적힌 무게를 평균했더니 1197파운드였습니다. 실제로 측정한 소의 무게는 1198파운드였습니다. 군중을 한 사람으로 보면 완벽한 판단력입니다. 우파 우중론자인 골턴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집단의 지적 능력과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공부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공부는 한자로 공부라고 씁니다. 공은 천과 지를 연결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는 천과 지를 연결하는 주체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공부란 천지를 사람이 연결하는 것입니다. 각골문에서는 농기구를 가진 성인 남자로 그려져 있습니다.
인문학의 문은 문과 같은 뜻입니다. 자연이란 진료에 형상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한다는 뜻입니다. 농기구로 땅을 파헤쳐 농사를 짓는 일이 공부입니다. 공부는 살아가는 것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세계는 내가 살아가는 터전이고 나 또한 세계 속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란 세계와 나 자신에 대한 공부입니다. 자연, 사회, 역사를 알아야 하고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공부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세계 인식과 자기 성찰이 공부입니다. 옛날에는 공부를 구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도에는 반드시 고행이 전제됩니다. 그 고행의 총화가 공부입니다. 공부는 고생 그 자체입니다. 고생하면 세상을 잘 알게 됩니다. 철도 듭니다. 이처럼 고행이 공부가 되기도 하고 방황과 고뇌가 성찰과 각성이 되기도 합니다. 공부 아닌 것이 없고 공부하지 않는 생명은 없습니다. 달팽이도 공부합니다. 지난 여름 폭풍 속에서 세찬 비바람 견디며 열심히 세계를 인식하고 자신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공부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 형식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대체로 고전 공부에서 시작합니다. 고전 공부는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적 유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역사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대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게 합니다. 언어를 익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전 공부의 목적은 과거, 현재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하여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부란 세계 인식과 인간에 대한 성찰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창조입니다. 고전 공부는 고전 지식을 습득하는 교양학이 아니라 인류의 지적 유산을 토대로 하여 미래를 만들어가는 창조적 실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전 공부는 먼저 텍스트를 읽고 다음 그 텍스트의 필자를 읽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독자 자신을 읽는 삼독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텍스트를 뛰어넘고 자신을 뛰어넘는 탈문맥이어야 합니다. 역사의 어느 시대이든 공부는 당대의 문맥을 뛰어넘는 탈문맥의 창조적 실천입니다. 머리, 가슴, 발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할 순서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그림은 강의 내내 수시로 불러낼 것입니다. 공부의 시작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의도 여기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하는 여행 중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낡은 생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오래된 인식틀을 바꾸는 탈문맥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철학은 망치로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완고한 인식틀을 깨뜨리는 것이 공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문맥은 많습니다. 중세의 마녀 문맥이 그것의 한 예입니다. 수많은 마녀가 처형되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마녀라는 사실을 승복하고 처형당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완고한 인식틀입니다. 니체는 중세인들은 알코올로 견뎠다고 했습니다. 최면제인 알코올이 각성제인 커피로 바뀌면서 근대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공부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완고한 인식틀을 망치로 깨트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이 공부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머리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전두엽의 변형계에서 형성되는 이미지를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잊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어머니가 떠나간 자녀를 잊지 못하는 마음이 생각입니다. 생각은 가슴이 합니다. 생각은 가슴으로 그것을 포용하는 것이며 관점을 달리한다면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가슴 두근거리는 용기입니다. 공부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애정과 공감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먼 여행이 남아 있습니다.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입니다. 발은 우리가 발딛고 있는 삶의 현장을 뜻합니다. 애정과 공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공부는 세계 인식과
인간에 대한 성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공부이고 공부가 삶이라고 하는 까닭은 그것이 실천이고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세계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며 가슴에서 끝나는 여행이 아니라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그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자기를 잘 맞추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게도 세상을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역설적인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함으로 세상이 조금씩 변화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공부는 변화와 창조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강의는 가슴의 공존과 관용을 넘어 변화와 탈주로 이어질 것입니다. 존재로부터 관계로 나아가는 탈근대 담론에 관하여 논의할 것입니다. 당연히 관계가 강의의 중심 개념이 될 것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담론의 중심에 두고 나와 세계, 아픔과 기쁨, 사실과 진실, 이상과 현실, 이론과 실천, 자기 개조와 연대, 그리고 변화와 창조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창조는 중심부가 아닌 변방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중심부는 기존의 가치를 지키는 보루일 뿐 창조 공간이 못 됩니다. 인류 문명의 중심은 항상 변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리엔트에서 지중해의 그리스 로마 반도로, 다시 알프스 북부의 오지에서 바흐, 모차르트, 합스부르크 600년 문화가 꼽힙니다. 그리고 북쪽 바닷가의 네덜란드와 섬나라 영국으로 그 중심부가 이동합니다. 미국은 유럽의 식민지였습니다. 중국은 중심부가 변방으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방의 역동성이 끊임없이 주입되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서쪽 변방의 진나라가 통일했습니다. 그란과 몽고와 만주 등 변방의 역동성이 끊임없이 중심부에 주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방의 의미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변방성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변방이 창조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중심부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어야 합니다. 중심부에 대한 컴플렉스가 청산되지 않는 한 변방은 결코 창조 공간이 되지 못합니다. 중심부보다 더 완고한 교조적 공간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실은 그만큼 자유롭고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공부할 내용을 소개했습니다만 너무 간략해서 잘 이해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대목에서 수시로 재론될 것입니다. 미리 밝혀두었듯이 강의라는 프레임을 깨트리고 우연의 점들을 여기저기 자유롭게 찍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점들을 이어서 선을 만들고 장을 만들어 여러분의 지도를 완성해가는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발딛고 있는 땅 속에 차가운 지하수를 길어 올리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의 아름다운 동행을 부탁합니다. 우리의 교실이 세계와 인간에 대한 각성이면서 존재로부터 관계로 나아가는 여행이기를 바랍니다. 비근대의 조직과 탈근대의 모색이기를 기대합니다. 변화와 창조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